그럼 지상권에 나와 있죠? 뭐 지금부터 지상권부터는 사실 뭐 진도가 어마무시하게 좀 빨리 나가요. 왜냐하면 할 게 별로 없거든요. 할 게 없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 중에서 저당권 2문제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한 문제가 나오고요. 지역권은요 매년 나올 때가 있고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고, 그런데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매년 나오죠. 나오는데 유치권은 2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전세권도 2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한 문제씩 나오고요. 저당권이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용의문건하고 담보문건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게 보통 지금 이제 배우는 것이 한 5문제 정도. 그러니까 오늘 공유 배웠죠? 공유 배우는 거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한 문제. 그래서 보통 오늘 이제 배우는 게 한 7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채권법 배우죠? 그럼 뭐 배우면요. 뭐 채권법 해야 돼요. 채권법 반절 정도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밥을 가서 먹을 때 단디 먹고 오세요. 알겠죠? 자, 여기 물건. 자,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야, 물건 보면요. 물건은요. 먼저 점유권하고요. 뭐가 있냐? 여기 본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본권은요. 소유권하고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요. 여기 담보물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요. 여기 용익물권에서 지금 뭘 보냐? 여기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상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 이 제한물권은 뭐냐면 제한물권은요. 전체 나와 있는 제한물권은 다 타인 누구나 소유권자요. 소유권자 타인의 권리,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봐봐. 지상권은 뭐냐? 타인의 토지예요. 타인의 토지.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죠? 항상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권자가 다 똑같아.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상자가 뭐죠? 지상자, 상, 윗상자죠. 이렇게 윗상이요. 토지죠. 여기 토지. 이 토지 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딱 밖에 나가가지고 땅에서 땅을 받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채장 전속기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요. 이게 토지죠. 토지가 누구 것이냐?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죠.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여기 나무를 심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공작물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갑이요. 을이요. 이렇게 을이 나무를 짓거나 이렇게 공작물이 뭐죠? 뭐 여러 가지 있죠. 육기라든가 고가도라든가 뭐 강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우리 고압 철탑 있죠. 다 이거 다 지상이거든.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이런 것들을 소유권이라고 하죠.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참 특이하게요. 소유권이 없어지면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지상권은 이게 건물의 소유권, 나무 수목의 소유권, 공작물의 소유권 이런 것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철거가 되면은 지상권도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왜 소멸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상권이란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이것이요.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건물이 철거가 되죠.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다시 건물을 신축하면 되죠.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건물하고 토지 지상권자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지상권자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고 건물의 소유권만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윗상자 이렇게 상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최소한 이 말이죠. 최소한 견고한 건물. 여러분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또는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 그다음에 기타 공작물 이렇게요. 기타 공작물 이렇게.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 이것은 최소한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여기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 몇 년? 15년 이상.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 말이죠.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왜 우리는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은 30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뭐라냐? 최단이라고 해요. 최소한 30년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최장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100년 1000년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몇 년이죠? 15년이죠. 그런데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30년으로 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금 여러분 봐봐. 15년 이상 언제까지? 영구무한이죠. 영구무한 15년 이상.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30년으로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최소한 몇 년만 보장하면 돼? 15년만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15년 이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는요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에만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의 건물은 반드시 이런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요 강의노트 아마 기존의 견고한 건물 그래서 10년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것은 10년만 인정한다 그 말이 아니고 기존의 견고한 건물은 아무리 견고해도 기존의 건물은 반드시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만 보장해도 되고 2년만 해도 되고 10년만 해도 되고 15년 해도 되고 100년, 1000년, 만년 해도 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30년 이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5년만 인정도 돼. 1년만 인정도 돼. 알겠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 그것은 최소한 몇 년 이상? 30년 이상이 견고한 건물이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은 자기 멋대로 인정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뭐냐? 전속 기간이면서 지상권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30년, 15년, 5년이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속기간은 15년이 아니고 15년 이상이다. 알겠죠? 법적으로는 15년 나죠.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에 인정도 돼. 그런데 30년, 20년, 35년, 100년에 인정도 된다 이 말이죠. 뭐죠? 최소한 몇 년만 보장하면 된다? 15년만 보장하면 된다? 30년만 보장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지료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지료가 문제가 되죠. 우리는 약정 지상권하고요. 여기요 법정 지상권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약정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뭘 할 수 있냐?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하면은 뭐 할 수 있냐?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정 지상권은요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그 연체하면 지상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2년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의 소유자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매달 10만 원씩 지료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토지의 소유자가요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이 지상권자가 옛날 소유자한테 1년을 연체한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또 1년을 연체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몇 년을 연체했죠? 2년. 이것을 2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2년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이다? 2년을 연체. 새로운 사람한테 2년. 새로운 사람한테 2년 이상을 연체. 이때 2년이라는 것은 통산에서 2년이다. 통산은 뭐죠? 24개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작년에요 2015년 때요 12개월 중에서 3개월을 연체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또 벌써 또 2개월 연체했어요. 그럼 벌써 몇 개월이죠? 5개월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되면은 24개월이 되면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산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법정은 뭐냐? 법정 지상권은요
내가 원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유상이 원칙인 것이요. 유상이 원칙이야. 알겠죠? 유상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치료를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이 결정을 해요. 법원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 결정이 없다? 그럼 얼마인지 모르죠. 법원에도 결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치료 증감 청구, 치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2년 이상 연체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상권에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소멸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치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치료에 관한 것이고, 이 치료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다.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그러면 이 2년 이상 연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양수인에게 2년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비용에 관한 규정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은 필요비하고 뭐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비용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전세권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다 물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권은 물권이고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 규정이고, 그러니까 양도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무효가 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을이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뭐랬냐? 지상권을 양도를 금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절대로 지상권을 넘기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뭐가 되냐? 병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죠.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당사자를 뭐라 한다?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을 뭐라 한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적이라고 하고 채권적으로는 유효가 되죠. 당사자 간에는 유효가 되지만 우리가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니까 병은 뭐가 될 수 있다?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해요. 양도 금지가. 그런데 을이 병한테 양도했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건 두 사람 간의 문제이고, 지상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은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란 말이죠.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결국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것은 무효이죠. 이 특약은 뭐 할 수 없냐?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상권뿐만 아니에요. 모든 물권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아까요, 지분이라고 이러면 공동소유에 지분했나요? 이러면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럼 소유권의 일종이니까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강행 규정이고 양도 금지 특약. 그래서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세권은요, 원칙적으로 전세권도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이것도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양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도.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처분하는 것하고 담보 제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주는 거 있죠?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요, 넘긴다,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그 다음에 뭐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뭐 할 수 있죠? 뭐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 같은 것은 뭐죠? 전속기간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행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양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특이하게 물권 중에서 딱 하나 특이하게 뭘 할 수 있냐?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면 뭐를 배우냐? 여기 지상 전세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등기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지는 것이죠. 이것을 양도 금지 특약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지상권에 관한 것을 여기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나중에 전세권에 관한 거 전세권에 설명하면 힘드니까요. 그럼 우리가 먼저 임대차를 봐. 임대차는 뭐냐면 임대차는 채권이란 말이죠.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 계속적 채권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 중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인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건물의 소음물이요 병한테 이렇게 넘어가죠. 이걸 양수인이잖아요. 양수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거든요.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을은 병한테 내가 이 집에서 만약에 1월 1일에서 10월 1일이다. 10월 1일까지 중간에 5월 1일 날 소유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을은 내가 10월 1일까지 이 집에서 살고 나가겠다. 또는요, 을이 갑한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너가 나한테 반환해라. 이런 말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자가 바뀌죠?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하고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임차인한테 나가러 가면은 전속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등기를 했거나 또는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나 등기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면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내가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 10월 1일이 되면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줬는데 그 보증금을 갑에게 받지 않고 그 보증금을 병한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간이 끝나면 병 너가 나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전속기간까지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집주인이 바뀌죠. 집주인이 바뀌면 갑하고 을하고 신뢰관계가 깨지거든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해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갑이 있고 이번 을이죠. 이번엔 임차인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주죠. 이것을 전대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대차. 그럼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전대차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갑은 을을 믿고 임대를 줬는데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갑자기 병이 이 집에서 산다 하면 황당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 신뢰관계가 깨지죠. 깨지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줄 때는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승낙이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를 임대차라고 얘기하고 을하고 병을 전대차라고 얘기하는데 임대차는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가 되고 을하고 병은 전대차죠. 을하고 병이 합의가 있으면 전대차가 성립을 해. 그러니까 전대차는 갑의 동의 유무를 물문하고 무조건 유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이 무조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병이 갑의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을에서 병으로 임차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것을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다 이렇게. 왜냐?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채권.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물권인 전세권을 본다 이말. 전세권이요. 이 전세권에서 먼저 첫 번째 갑이 있죠. 여기 을이죠. 을이 전세금 1억을 줬죠. 이 사람이 전세권자죠. 이런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 그러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세라고 그래. 가끔 학생들한테 상담을 받다 보면 내가 전세 사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 됐나요? 물으면 등기가 안 됐다고 그래. 그럼 그것은 민법의 전세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세금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전세라고 생각하는데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이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해가지고 임대차하고 똑같은 채권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 그러면 우리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세금 1억을 줬잖아요. 1억이 줬는데 이 갑이 갑자기 중간에 병한테 집을 판 거예요. 이 집을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을은요 당연히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자가 바뀌면은 바뀌든 말든
을은 병한테 자기가 전세권자로서 전속기간까지 살고 전속기간이 말려면 보증금 1억 원을 갑이 반환해야 되는데 갑이 지금 집 팔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병너가 나한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주고요. 중간에 이 사람이 전세권이고 이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자. 병한테 이렇게요. 병한테 처분을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을이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뭐가 필요 없냐?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임대차하고 다르죠.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전세권을 넘겨받았죠. 전세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람도 전세권 양수라면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등기부를 딱 봤더니 등기부가 을이 아니고 병이죠. 그럼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있다 없다?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요 약간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전세권하고 우리가요 이 임대차하고 차이점이다. 임대차는 채권이고 채권이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세권은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것이 없는 한 전세권자는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잡을 수 있고 전속기간 범위 내에서 임대차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등기돼서 그것은 효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자기 멋대로 양도하죠. 양수한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요 양도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지상권하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물권에서는 뭐가 원칙이냐? 지상권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의 원칙이니까 양도 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특이하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에서는 뭐 다른 것은 없죠. 먼저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분 지상권은 뭐죠?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죠.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은요. 토지의 상하에 미치거든요. 상하. 그래서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토지 위를 쓰죠. 토지 위를 이렇게 쓰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그래. 지상권, 땅 위를 쓰는 거, 지상. 그 다음에 여기 공중이라든가 공중 또는요 땅속을 쓰는 것 이것을 구분 지상권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지상이나 지하 특정한 층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것을 구분 지상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지하도, 지하상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지하 주차장 이런 것을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냐면 여기 판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상가 건물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거든요. 상가. 그런데 이 상가 건물 위에다가요. 나중에 주상복합을 만든 거예요. 5층짜리 주상복합을요. 나중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상가 옥상 건물 위에 있느냐 토지 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파트는요. 옥상 위에 있어요? 토지 위에 있어요? 글쎄요. 글쎄요. 가장 좋은 단답이요. 글쎄요. 그러면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알겠죠? 이러면요. 우리가 토지는 뭐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은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그 정착물 중에 토지가 뭐죠? 건물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 인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것을 상가를 지웠더니 건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죠. 이것을 판례가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랬어. 구분지상권이다. 알겠죠? 구분지상권 땅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이런 봐봐요. 이러면요 여기요 한국법학원이요.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원이죠.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원 이렇게 돼 있죠. 광고판 이렇게 있죠. 광고판 땅에 있죠. 그럼 광고판은 뭐예요? 이게 광고판이에요. 이건 지지대죠. 그러니까 지지대 지워봐.
지우면 어떻게 돼요? 뭐죠? 강고판이 어디에 붙어 있어? 공중에 떨어 있죠? 이것을 구분지상권 이렇게. 그럼 또 이런 뭐가 있죠? 육교죠, 육교는 어디가 있어? 육교는 이렇게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죠. 여기가 육교죠, 여기가. 그럼 이게 육교예요? 이건 계단이지? 예? 이게 육교죠? 그러니까 여기 지워봐. 그럼 어디가 있어? 공중에 있잖아요. 이러면 고가도로. 고가도로 어디가 있어? 땅 위에 있죠? 그걸 다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분지상권 중에서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수목. 나무는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나무를 공중에 심어놓으면 빗장말로 죽어버리죠? 땅 속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서 죽어버려. 그래서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구분지상권 할 때 어떻게 하냐?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여기 을이 지상권자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냐?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주고 나서요, 구분지상권 하고 싶어. 그러면 을이나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이 없이는 구분지상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만약에 을이나 병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갑이요, A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A하고 갑하고요,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왜요? 여기다가 간판을요, 달아 해놓고요. 간판을 해서 이렇게 광고판을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갑자기 갑이 여기다가요, 소나무 있죠? 여러분 소나무 보면 미군 소나무 있죠? 미국에서 들어온 소나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는요, 성깔이 더러워가지고 다 비틀려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소나무는요, 한번 가서 봐봐. 똑바로 솟은 놈이 없어. 일단 가서 한번 비틀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봐야 돼. 비트니까. 알겠죠? 근데 미군들 봐봐, 미군들이 심어놓은 소나무 있잖아요. 미군 부대 옆에 있는 소나무도 봐봐. 그냥 하늘 향해서 부쩍 서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워낙 위로 솟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태풍 같은 거 불면 잘 쓰러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미군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심어놓은 나무들, 소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점은 빨리 자라고 높게 자란다고. 아니, 곱게 자라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쓰기가 좋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면 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깊게 안 하나 봐요.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잘 쓰러져요, 이게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소나무를 이렇게 깊게 해가지고 강고판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토지의 이용을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구분지상권. 그런데 내가 좀 말은 많이 했지만 불안하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딱 하나 말만 된다. 뭐는 안 된다? 수목은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분묘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 기본적인 땅이다. 남의 땅에다가. 자, 그럼 봐,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이걸 뭐냐?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얘기해요. 분묘기지. 이런 가끔 중개사법을 강의를 듣는 사람들 가끔 얘기하기가 있어요. 분묘기권을 전속기간 몇 년이죠? 그러면 15년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묘지. 여러분, 우리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에다가 이런 묘를 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년. 최진실이 공동묘지 들어가 있죠? 15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3번 연장할 수 있어요. 3번. 그러니까 모두 몇 년? 60년. 60년이 되면은요, 1년 이내에 시신을 발굴을 해가지고 화장을 하든지 하도록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동묘지다가 묘를 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최장 몇 년이죠? 60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15년, 3번 연장 이렇게. 그럼 공동묘를 얘기하고,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 남의 토지 위에다가 개인적으로 묘를 쓰는 걸 얘기해. 남의 토지에다가. 그러니까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죠. 그래서 분묘기지는 무슨 점이냐? 타주점유다, 이 말이죠. 기가 뭐죠? 기본적인 땅이죠, 지. 묘를 쓴 남의 땅에다가요. 이것은 우리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 30평방미터 안에는 뭐가 있었냐? 먼저 관 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런 시신이 있어야 돼, 시신. 그래서 뭐는 안 되냐? 가묘. 가묘는 그래서 안 돼, 가묘. 가묘가 뭐죠? 가묘는 시신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옛날에 그 명당짜리를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잡았는데, 명당이요?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누군가가 거기다 묘를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관인데 명당짜리에 너무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땅을 사가지고 그 마을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신 이렇게 묘를 이렇게 크게 써놔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그냥 여기요, 자기 관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시설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낮에는 여기서 자고 책도 보고 그리고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별 이해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아니, 뭘 죽을 거, 아니, 이러면요, 묘를 잘 써가지고 만약에 조상이 모성이 잘 된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러 뭐하러 그래? 그럼 묘 쓰면 되지. 이건 그렇잖아. 그러면 미국 놈들은 그러면 아무 깨나 그냥 하는데 그럼 걔들은 왜 잘 사냐고. 그거 참 답답한 인간이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기 이렇게 시설 다 해놓고 간만 딱 들어가게 해놨기 때문에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참 빨리 죽어야 될 건데 그냥 아무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가묘는 시시한 그건 묘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 있으니까요. 조상의 여러분요 묘 조상의 그 뭐죠 유골함 있죠 유골함 화장하고 나면 유골함은요 몰래 갖다 거기다 뿌려놔 버려. 알겠죠? 그러면 되지. 뭐냐고 그게 나와 참.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요 이렇게 뭐다 이것을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때문에 뭐냐? 여기서 첫 번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 안 되냐? 평장 안 돼. 평장 안 되고요. 암매장이죠. 이런 것은 안 돼요. 왜? 이렇게 봉분이 있어요. 누가 딱 보더라도 누가 묘를 썼네 이게 딱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비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 상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분묘기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묘기지. 그럼 여기 보면 또 이런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묘로 이렇게 물이 바로 그냥 빗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이렇게 언덕을 두툼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사성이라고 해요. 사성. 이것을 말한다. 사성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것을 뭐냐? 둔덕 이 말이죠. 둔덕을 이렇게 쌓아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물이 어때요? 물이 양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분묘기지다 이렇게. 이것을 무슨 묘입니다? 타주묘입니다. 100년, 1000년 지나도 취득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 또 한 가지요. 지금 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묘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묘를 설치할 수 없어. 그래서 뭐냐? 합장을 한다거나 또는요 쌍분 형태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묘를 옆으로 이전할 수 있냐? 옆으로 이전 그것도 안 돼. 왜냐? 분묘기지권은요 묘를 개장함과 동시에 분묘기지권이 없어져 버려요. 묘를 여러분 오픈하죠?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분묘기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되냐?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런 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종중? 왜냐하면 시유지나 이런 데에다가요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종중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분묘는 이전을 못해요. 이런 봐봐 우리가 보면 묘를 쓸 때 항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는 할아버지 댁, 여기는 아버지, 부모 항렬, 그다음에 자식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묘가요 애매하게 여기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명 결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니까 밑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개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중의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분묘는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분묘기지고 이건 분묘기지를 지금 얘기하고 분묘기지권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묘를 뭐란다? 이 분묘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몇 년이야?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15년이다? 30년이다? 그러면 전속기간은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동안 전속을 해. 하는 동안. 그래서 전속기간은 알겠죠? 그럼 분묘기지권은 뭐냐?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취득시효가 있고 취득시효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뭐가 있다? 승낙이 있고 토지 소유자 승낙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 토지에다가 묘를 썼는데 이것을 매도 후 이장을 해가지 않는 경우 이장 이렇게 세 가지. 취득시효는 뭐죠? 올해는 취득시효는 자주점유, 평원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가 있어? 공연점유가 있죠. 그런데 분묘기지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죠. 그래서 자주점유란 말은 없어. 평원공연하게 몇 년간? 20년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OX, X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이런 경우는 무상이 원칙이야. 무상, 취득시효.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승낙 이것도 무상이 원칙이에요. 자기 땅에다가 묘를 썼다가 그 땅을 매도하고 이장을 해가지 않아. 그러면 자기 땅을 팔 때는 돈 받았잖아요. 그 판 땅에다가 자기네 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땅 전부를 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죠.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것을 유상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뭐가 잘 나오냐? 지료에서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알겠죠?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면은 뭐가 없어도 된다?
아니 뭐죠? 뭐다? 뭐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그런데 봐봐.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다르죠. 분묘기지는 기본적인 땅을 얘기하고 분묘기지권은 그 땅에 설치되는 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묘기지를 포기하려면 점유를 포기해야 되죠.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그것은 뭐에 의해서 포기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는 이 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점유를 포기하려면 뭐라 한다? 분묘기지. 기지는 기본적인 땅이고 기지권. 권은 수호, 봉사, 관리, 제사 지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권을 포기하려면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지 않겠다 말로 하면 되죠. 그것을 의사표시만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죠.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뭐를 보냐? 법정지상권. 가장 쉬운 법정지상권 한번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요. 먼저 여러분 법정지상권 하는 것은 뭐냐? 먼저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분. 그래서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체계는요. 어떻게 되냐면 저당권 부분에요. 일괄경매청권하고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요. 지상권 부분에요. 지상권 부분에는 뭐가 있냐? 관습상 법정지상권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만 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어디가 있냐? 페이지 277인데 관습상 법정지상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냥 책을 놓고 본단 말이죠. 자, 여기 봐. 우리가 먼저 보면 365조 일괄경매청권이 있어. 일괄경매청구권 이렇게요. 자, 일괄경매청구권은 순서로 봐. 순서.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의리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 저당권 여기요 2월 1일 이렇게요. 저당권 설정했죠? 저당권 설정할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1월 1일 날 건물이 없죠? 이것을 나대지라고 얘기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설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의리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2월 1일이죠? 그럼 여기 건물을요, 이렇게 갑이 신축을 해. 3월 1일. 3월 1일 신축을 해.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죠? 경매를 하면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만. 그럼 토지만 경매하죠? 그럼 토지가 병이죠? 병을 뭐라고 하냐? 경락인이라고 얘기해. 경락인, 토지만, 경락인, 병. 알겠죠? 그럼 여기 건물 있죠?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돼.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봐. 맨 처음에 저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할 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하지 말고 이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살릴 수는 없느냐? 이걸 우리 뭐라냐? 일괄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까지 경매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란 말이죠. 이런 특이한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 그걸 일괄경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만 경매를 해도 돼. 그러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돼.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의 경락이요 누구다? 병. 건물의 경락이요 누구다? 병.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경락을 받았으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일괄경매 청구다 이런 말이고.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 갑이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돼 있죠.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일괄경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죠.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고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어때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고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돈을 받지 못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괄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괄경매는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니까 반드시 일괄경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면 토지만 경매해도 되죠. 토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과잉경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과잉경매라는 것은 뭐냐?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내가 빌려준 돈은 1억인데요. 토지가 경매대금이 5억이고 건물도 5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1억을 받아오는데요. 토지하고 건물을 다 경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둘 중에 하나만 경매를 해도 5억 원이 나오고 5억 원이 나오면 1억은 충분히 받아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돈을 받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다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를 당한 사람한테 너무나 불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하나의 경매를 취하를 해버려. 그것을 과잉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괄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철거당하느냐 철거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만약에 일괄경매를 하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당하고 일괄경매를 하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과잉경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과잉경매하기 위해서는 일괄경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되죠. 그럼 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의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줘가지고 지상권자 병이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나중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으로 다시 바뀌었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의리 이제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의리. 그랬을 때는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 동일했죠. 아직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 동일하잖아요. 처음에는 동일하지 않았는데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처음에 동일했죠.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일괄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 달라졌죠.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동일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괄경매라고 하고요. 이 일괄경매하고 비교가 되는 게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366조 법정지상권인데요. 보통 366조라는 것은 보통 생략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366조는 뭐냐? 이것은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법정이죠. 그럼 법정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니까요, 이것을 뭘 할 때? 취득할 때는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뭘 한다? 처분할 때는 뭐 한다? 등기하고 난 후에 처분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는다,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지상권이죠. 여러분 지상권은 뭐다? 누구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여기요, 의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의리 건물을 짓는다. 여기서 의리죠.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을 우리 뭐라고 했죠? 타물권이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물권에는 지상권이 있고 채권에는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뭘 할 수 있다?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청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토지 있고 갑의 건물이 있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여기를 봐. 일괄경매청권은 어떻게 됐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나대지죠. 법정지상권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요. 그럼 봐. 우리는 아까 말했죠. 지상권은 자신의 토지 위에 대한 권리이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타인의,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지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요, 의리한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이 저당권은
토지에다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다 설정할 수 있고 토지하고 건물에다 다 설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비교를 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자 이렇게 보잔 말이죠. 알겠죠? 어디다가 저당을 잡아도 관계없는데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차이점이 뭐예요? 일괄 경매 차이점은 뭐예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그 다음에 366조 저당권은 법정 이상권은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일괄 경매는 뭐예요? 처음에 저당을 잡을 때는 토지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동일해야 된다. 언제 동일해?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그런데 366조는 언제?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냐?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라냐? 여기서 경매하죠. 이것을 임의 경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이렇게요. 실행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임의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어디에만 저당이 잡혀 있죠? 토지에만 저당이 잡혀 있죠? 토지에만 저당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뭐만 경매를 해야 돼? 토지만 경매를 해야죠. 토지만. 그래서 토지를 경매했더니 병이 경락인이 되는 것이에요. 병이 경락인. 그러면요,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 맨 처음에는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에 저당권은요, 토지에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물권법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법정 지상권을 이렇게 인정을 해.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 법정이란 말은 뭐다? 법정이라는 것은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된다. 그런데 이 지상권을 뭐라고 할 때는 처분하려면 먼저 뭐라고? 먼저 등기를 하고 난 후에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취득했죠? 등기 없이도 갑은 병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해서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366조 법정이상권이다. 그럼 봐봐. 먼저 366조 법정이상권은 구조를 먼저 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이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동일하면은,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에다가만 저당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까지 경매할 수 있다? 건물까지도 경매한다. 우리 이것을 말한다? 일괄 경매라고 얘기하고, 저당권은 어디에만 잡혀있다? 토지에만. 따라서 건물에 경매되기 위해서는 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법정이상권은 뭐죠? 법정이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동일해. 그러고 나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토지하고 건물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해. 경매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했는데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져. 그러면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남의 토지에 있는 건물은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갑이 자기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가 지상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지상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만 지상권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임의경매라는 경매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임의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사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런 경우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법 366조에 의해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 그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동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야 돼. 다시 법정 지상권이 아주 간단해.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해야 돼? 동일. 나중에는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 어떤 이유가 뭐냐?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뭐 366.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로 달라진다. 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요.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제 법정 지상권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요, 지상권은요, 구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면, 또 한 가지 뭐냐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관습상이요. 그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여기 보면은 관습이란 말하고 법정이란 말하고 지상권이란 말이죠. 여기서 법정하고 지상권은 여기하고 똑같죠. 여기하고. 법정하고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차이가 뭐만 있다? 여기는 관습이죠. 여기는 뭐라고 했다? 366조 저당권이죠.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뭐냐면 관습상은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일단 뭐래야 돼? 일단 동일해야 돼. 토지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어떤 이유로 을 앞으로 바뀌어. 이 토지가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바뀌어. 병 앞으로. 알겠죠? 병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토지의 소재가 누구다? 갑이고, 여기는 건물의 소재가 누구다?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지죠? 어떤 이유로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죠. 그 어떤 이유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 366조.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다. 나머지 이유로 지금 달라졌죠? 처음에는 동일하다가 달라졌죠? 우리 이것을 관습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2월 1일 날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교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대물변제라든가, 불화처분이라든가, 불화처분, 그 다음에 여기 강제경매. 이런 말을 봐봐, 말. 여기는 강제경매이고, 여기는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는 뭐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 다음에 뭐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질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경우는 이미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경매가 된 것을 임의경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을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이지 채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줘. 그러니까 내가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문이 나오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청구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강제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것은 그 권리 자체에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라고 얘기하고, 채권은 여러분 우리가요, 자판기 앞에 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죠? 자판기가 300원인데 꼭 200원만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있죠. 나타나가지고 사람 오면 기다렸다가 100원 빌려달라고 하죠. 그럼 빌려줬잖아요. 빌려줬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됐죠. 근데 100원 빌려줬는데 안 갚잖아요. 그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100원 달라고. 그럼 판결문이 나오죠. 그런데 100원 빌려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갚으면 나는 반드시 경매를 해야지. 이런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청구하죠. 그것을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그래 여기는 임의경매고 여기는 무슨 경매다? 강제경매. 말이 다르잖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달라졌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관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366조.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졌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 그런데 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큰 차이라니까. 알죠? 그러니까 먼저 어때요? 366조 일괄경매청구하고 그 다음에 365조 일괄경매하고 366조 이 법정 지상권을 먼저 비교를 해. 그러고 나서 366조하고 관습상을 또 비교를 해. 차이가 뭔가? 366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관습상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정 지상권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치고 환장한다. 그래서 환지하고 환매는 인정한다 안 한다. 환지하고 환매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잖아. 환매가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환매는 뭐냐면 다시 팔았던 것을 다시 사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이 5억짜리 땅이 5억짜리인데 이 땅을 을한테 2억 원에 매매를 해. 2억 원.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5년 뒤에 2억만 주고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자기 땅이 5억짜리인데 2억 원에 팔아. 그럼 어떡하냐? 을은요 2억 원에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자기가 5년 동안 농사를 짓든지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 대신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못 받아. 갑은 을한테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안 줘. 대신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하냐?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5년 안에 다시 이 땅을 사와. 그러면 을은 이 땅을 5년 안에는 뺏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 안에 다시 이것을 매수해버리죠. 환매권을 행사를 하죠. 그러면 이것은 이 땅을 눕게 된다. 갑의 땅이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것 똑같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환지, 환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관습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좀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먼저 여기요. 305조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305조. 이 305조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 먼저 항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다?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게 항상 동일해야 돼. 여기 305조죠. 305조는 뭐냐?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인데 이 건물에 2월 1일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 전세권. 전세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이 토지가 바뀌어.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언제? 3월 1일 날. 3월 1일 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죠? 여기에 전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이 있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동일했죠? 동일했죠? 나중에 달라지죠? 그럼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다. 다시 처음에는 동일하다가 이런 봐봐.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오케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가 나중에 달라지죠? 우리 이것을 법정지상권이죠? 그런데 전세권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그러니까 305조란 말이죠. 여기서 문제요. 법정지상권은 갑에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을에게 인정된다. 전세권자. 법정지상권은 누구에게 인정된다? 누구한테 인정된다? 누구한테? 그러면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의 의의를 알아야지 이 말을 알죠. 남의 땅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고. 소유할 목적.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누가 돼야 돼? 건물 소유자. 여기서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을 뭐라 한다? 전세권. 뭐라 한다? 설정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 이것을 305조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자 그러면 난리가 나. 여기 305조는 딱 하나만 중요해.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이 된다.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담법 10조. 가담법 가등기 담보법 10조. 가등기 담보법 10조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돼 있어. 봐. 여기 그냥 보라고. 가등기담보 10조는 일단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래? 동일해. 이렇게 동일한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을한테 돈을 빌려 1억을 빌리고 자기 땅에다가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줘. 가등기를 이렇게 해줘. 가등기를. 돈을 빌리고 가등기.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 그럼 어때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죠? 돈을 갚지 못해서 을이 가등기에게 해서 을이 무슨 등기를 해? 본등기를 해. 본등기. 그러면 건물소유자 누구다? 갑.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동일하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 달라졌어. 뭐 때문에 달라졌어? 가등기 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법 10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갑이라는 사람한테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법정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물론 임목법 10조가 있는데 임목법 10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가등기 담보까지 시험에 나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죠?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 물론 이거 좀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봐. 여기 상호명의사 기억나요? 상호명의사 방금 시간에 했었잖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집을 부탁하는데 자꾸 고개 숙이지 마. 숙였다가 들으면 쏟아지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쏟아지니까 집어넣고 왜 자꾸 쏟아. 알겠죠? 그러니까 고개는 꼿꼿이. 여기 봐봐. 자, 상호 명사이죠. 구분소유적 공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 법정사건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죠. 그럼 봐봐.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냐? 원래 이 토지가 누구 것이다? A 것이죠. A가 이 토지를 뭘 한다? 분할을 하죠. 분할.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토지를 뭘 한다? 분양을 하죠. 분양.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토지 여기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누구 갑, 여기로 누구 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를 따로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등기하지 않았죠? 그러든지 말든지 갑하고 을하고는 여기는 완전히 누구 것이고 갑의 것, 여기는 완전히 누구 것이고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갑이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의 건물을 갑이 지었어. 그러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됐죠?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인이 점유하는, 다른 사람이 점유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범위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 그것을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요, 왜 이렇게 뜨거워요? 여러분의 열기가 뜨거운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 봐 이제 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요 좀 더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런 것은 단순한 암기예요. 그건 단순한 암기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법고시도 여기서밖에 시험 안 나와. 지금 여기 하는 거. 내가 좀 이따 설명하는 그 디테일한 것은 사실 모의고사 같은 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도 우리가 실제 현실에 가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먼저 봐봐. 여기 365조 일괄경매청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괄경매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에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라면 동일하면 그때 일괄경매를 해도 되고 토지만 경매를 해도 되고. 알겠죠? 자, 두 번째 366조는 뭐냐?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가장 큰 틀이 뭐냐? 처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게 법정지상권이야. 가장 중요해. 처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럼 시험이 그러면 내가 지금 보면 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거 아닌가 봐. 갑이 자신의 A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이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갑이 자신의 A 토지, 자기 땅 이름은 A야. 건물의 이름은 B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다 누구예요? 갑이죠. 그냥 둘 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게 사법시험에 나온 거예요. 갑이 자신의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맨 끝에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탁 찍죠. 톡 떨어져 버려. 왜? A하고 B라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건물 이름이 다른 거지 소유자는 동일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일단 처음에요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366조 됐죠? 그 다음에 관습상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알겠죠? 미치고 팔짝 뛰니까 환장한 건 안 돼. 환지 환면 안 돼. 알겠죠? 뭐가 안 돼? 환지 환면 안 돼. 그런데 뭐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져. 우린 것을 뭐라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다.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아직 땅은 별도로 샀는데 따로따로 샀는데 등기만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이 땅은 내 땅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라다? 동일하다. 뭐다? 법정지상권이다. 305조는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건물에다가 전세를 잡았다. 전세.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10조에 나왔는데 일단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데 토지에다가 저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다가 가등기 담보를 했어.
그런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가등기에서 토지에다가 번등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져. 그것을 몇 조다? 가담법 10조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토지에다가 가등기를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었죠? 건물이 없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법정지상권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 이게 첫 순서.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져? 저당권에 대한 경매 366, 저당권에 대한 경매 빼고 관습상,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305조, 가등기 담보를 하고 나서 달라진다. 가등기 담보법 10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된다. 알겠죠? 나머지요 가운데 있는 좀 상세한 것인데 그것은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